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우리 증시에 특별한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코스피가 하루 만에 무려 8.95%나 빠졌어요. 지수로는 6,896까지 밀리면서 7,000선이 무너졌고 올해 들어 벌써 7번째로 서킷 브레이커, 그러니까 거래를 잠시 강제로 멈추는 비상장치까지 작동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검은 월요일 시즌2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오늘 폭락의 진짜 원인은 기업들 실적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오늘 하루를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8.915%, 코스닥도 마이너스 4.56%로 함께 떨어졌습니다. 대표주인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5%,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7% 넘게 급락하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어요. 오늘 오른 종목은 179개인데 떨어진 종목은 무려 773개였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파랗게 물든 하루였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 순매도가 2조 8천억 원까지 갔어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1조 원 넘게 사들이며 그 물량을 받아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결과 장중에는 코스피 시가총액이 6천조 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약 2,500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어요. 이건 지난 랠리가 시작되기 전인 재작년 말 수준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야말로 하루 만에 몇 달치 상승분을 반납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왜 실적이 멀쩡한데 주가만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오늘의 핵심 열쇠는 바로 감마라는 개념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감마는 이익 자체가 아니라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 즉 증가율이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 금액을 볼까요? 2025년 4,100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8,500억 달러로 2배가 됐다가 2027년에는 1조 1,500억 달러로 더 늘어납니다. 금액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속도, 즉 증가율은 100%에서 50%로 뚝 떨어집니다. 바로 이 속도가 꺾이는 구간에서 주가의 배수, 그러니까 PER이 낮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엔비디아도 이익은 계속 늘었지만 이익 증가 속도가 둔해지면서 PER이 80배에서 4배, 30배, 20배로 차근차근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도 그 속도가 꺾이면은 주가는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인공지능 때문에 반도체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이른바 쇼티지 이야기를 굳게 믿고 있었어요. 쇼티지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형 기술기업 메타가 자기들도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남는 자원은 팔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정말 그렇게 부족한 게 맞나 하는 의심이 순식간에 번졌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정작 인공지능 대표주로 꼽히는 소프트뱅크는 오늘 거의 안 빠졌다는 점이에요. 만약 인공지능이라는 큰 이야기 자체가 무너졌다면은 소프트뱅크도 크게 빠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인공지능 시대가 끝나서가 아니라 과도하게 부풀었던 기대감만 식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강자 TSMC는 6월 실적이 사상 최고를 이어가고 있어요. 큰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낙폭이 유난히 컸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즉 빚을 이용한 투자입니다. 요즘 한 종목에 2배로 베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가 크게 유행했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500억 달러까지 커졌습니다. 1년 만에 2.3배가 된 거예요. 홍콩에 상장된 하이닉스 관련 상품 하나만 해도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상품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규칙상 강제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하락이 또 다른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걸 두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표현해요. 파생 상품이라는 꼬리가 실제 시장이라는 몸통을 뒤흔드는 거죠. 여기에 반대 매매, 그러니까 빌린 돈을 못 갚아 증권사가 강제로 청산하는 물량까지 겹치면서 하락의 골이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락장에서는 빚내서 남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대표 종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마이너스 1.5%가 넘게 빠지며 184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좋은 소식이 미리 주게 반영됐는데 그 기대가 이제 끝났다는 실망 매물이 컸어요. 한 증권사는 이 회사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을 각각 9%, 11% 낮췄는데 이건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라 빅테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다소 싼 가격에 맺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0% 넘게 떨어져 25만 4,500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 증권사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6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했어요.
내년 메모리 공급 부족이 역사상 유례없는 절벽 수준이 될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적과 현금 흐름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뜻이죠. 오늘 강하게 하락한 지금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낮은 편입니다. 다만 시장의 불안한 심리가 먼저 가라앉아야 제값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7월 초순 열흘 동안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 넘게 늘었고 반도체만 따로 보면은 무려 193%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D램과 고성능 메모리인 HBM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나가고 있어요. 다만 낸드라는 저장용 메모리만 살짝 줄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SK하이닉스 대표는 미국에서 열린 회견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내년이 업계 역사상 가장 어려운 공급의 해가 될 거라고요.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느는데 공장을 새로 짓는 데는 시간이 걸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2030년 이후에도 수요가 공급을 계속 웃돌 거라고 내다봤어요. 즉, 실제로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는 거죠. 주가는 폭락했지만 실물 경기는 정반대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 공급 부족은 언제쯤 풀릴까요?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에 짓는 새 공장을 원래 계획보다 1년에서 2년 정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장 하나 짓는 데만 2년이 걸리고 토지 수용과 물, 전기 문제까지 해결해야 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정리하면 올해는 공급이 조금 늘고 2027년에 기존 공장들이 본격 가세하고 2028년부터 공급이 확실히 늘어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과 2027년이 가격과 이익 면에서 가장 좋은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투자에서 돈을 버는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반도체 장비 회사, 둘째는 공장에 들어가는 소재 회사, 셋째는 공장을 짓는 건설과 전력 인프라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표주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장비와 소재, 전력 회사들로도 시야를 넓혀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성장 속도 둔화와 높은 금리 국면에서는 역시 빚을 낀 무리한 투자는 삼가야 합니다. 이번엔 바다 건너 미국 이야기입니다. 원래 전쟁 같은 위기가 터지면 안전자산인 국채로 돈이 몰려서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이란을 다시 폭격했는데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58%로 오히려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유는 바로 물가 걱정 때문입니다. 세계 원유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면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 금리가 쉽게 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전쟁 소식이 나와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딱 하나 기억하실 숫자는 5%입니다. 만약 미국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면 주식시장에는 큰 부담이 되고 그때는 오히려 채권으로 갈아타는 걸 고려해야 하는 위험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그 아래 정상 범위에 머물면은 조정은 분할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금리 5%가 아주 중요한 분기선입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올라가 볼게요. 올해 하반기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진짜 열쇠는 물가가 아니라 재정, 즉 나라 살림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세계 3대 경제 예측 기관이 최근 전망을 고쳤는데 전쟁을 겪고도 성장률이 크게 안 떨어진 이유가 각 나라가 빚을 내서 돈을 풀었기 때문이었어요. 문제는 빚을 많이 낸 나라일수록 통화 가치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일본이 대표적이에요. 나라 빚이 국내 총생산의 277%나 되다 보니 금리를 올려도 엔화가 오히려 더 약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나라가 이자를 감당 못할까 봐 오히려 걱정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엔화는 달러당 102엔까지 밀려서 39년 만에 가장 약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걷는 돈과 쓰는 돈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나라들의 그래프를 입을 크게 벌린 악어에 빗대하고 입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이런 나라 자산에는 투자를 조심하라는 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이 재정 이야기는 곧바로 우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는 7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지금 2.50%에서 0.25%포인트 올려서 2.75%가 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요즘처럼 원화가 약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금리만 올린다고 환율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금리를 올리면은 돈이 몰려 통화가 강해졌지만 지금은 통화가 결제 수단을 넘어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 살림이 튼튼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원화도 비로소 힘을 받습니다. 결국 이번 금통위에서 봐야 할 건 금리를 몇 퍼센트 올렸느냐보다 재정 건전성을 함께 챙기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원화가 약해지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 걱정에 우리 주식을 계속 팔게 되니까 환율 안정은 증시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지금의 인공지능 혁명은 예전 인터넷 혁명과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가 다 함께 누렸지만 인공지능은 미국과 중국 중심의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예요. 실제로
세계 전체 국내 총생산에서 인공지능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0.7에서 0.8% 정도로 과거 닷컴 시절 3%에 비하면 아직 여유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성장할 여지는 남아있다는 뜻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설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위쪽입니다. 알파벳 K자를 떠올려 보세요. 위로 뻗는 가지와 아래로 처지는 가지로 갈리는데 우리는 위쪽 가지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강자를 가진 나라로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핵심 부품을 대는 공급자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그 종목들이 가장 크게 흔들렸지만 큰 방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의 이야기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바로 청년들이 왜 파산에 이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큰 원인은 무모한 투자가 아니라 그냥 생활비였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공부하는 학생은 등록금 대출에 월세, 식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250만 원 가까이 듭니다. 부모님 도움과 아르바이트를 다 더해도 매달 50만 원씩 빚이 쌓여요. 그렇게 쌓인 빚이 흔히 6천에서 7천만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집값은 저축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서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망이 생깁니다. 변호사나 의사 같은 고소득 직업조차 집값 상승을 못 따라간다고 해요. 바로 이 절망이 코인이나 곧버스, 선물 옵션 같은 아주 위험한 투자로 청년들을 밀어냅니다. 그런데 그 성공 확률은 예나 지금이나 약 3%, 손실 확률은 95에서 97%로 거의 일정합니다. 오늘 시장을 뒤흔든 레버리지 투기의 뿌리에는 이런 사회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장 가능성이 높은 45%는 강제 청산과 투매가 마무리된 뒤 싼 가격과 탄탄한 실적이 다시 평가받으면서 반등하는 그림입니다. 삼성전자 23만 원대와 SK하이닉스의 2차 참고 가격대인 160만 원대가 관찰 지점이 될 수 있어요. 둘째, 37%의 확률로는 성장 속도 둔화와 높은 금리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넓은 박스권에서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을 가려내는 옥석 가리기 장세입니다. 셋째, 18%의 확률로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방어에 실패하고 물가와 금리가 다시 튀면서 추가 조정이 오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빚내서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 현금을 넉넉히 남겨두고 하나씩 확인하며 대응할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행동 지침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떨어지는 칼을 맨손으로 잡지 마세요. 반대 매매가 한창 진행 중인 급락장에서 빚내서 따라 사는 건 특히 위험합니다. 둘째, 나쁜 뉴스만 눈에 들어오는 지금일수록 실적과 수출 같은 좋은 지표를 의식적으로 확인하세요. 결국 믿을 건 실적입니다. 셋째, 이번 주는 이벤트가 몰려 있습니다. 이 화요일 미국 소비자 물가, 수요일 생산자 물가, 그리고 목요일 우리 금통위가 시장의 방향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 결과들을 확인하고 차분히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전체 분석은 리본렌즈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매일 밤 핵심 요약은 텔레그램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늘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